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우리 5편부터 8편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편 투자론, 6편 금융론, 7편 개발, 관리, 마케팅론, 마지막 8편, 우리 마지막 퍼즐이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해서 총 4개 파트에서 2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그 기본 이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최소한 다 맞춘다 하는 마음으로, 각오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틀려도 되는데 먼저 시험 치르신 분들은 틀려서 좋은데 맞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받아들였을 때 잘못 생각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괜찮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를 안 틀리겠다는 각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1번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상관계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냥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면요,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그래요. 요 세 가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구분합니다. 1일 때는 효과가 아예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있는 건 효과가 작은 경우와 효과가 큰 경우와 효과가 최대인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준비, 그러면 이렇게 어이 하고 이렇게 손가락 4개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일 때는 효과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구분하신 다음에 플러스는 효과가 작고요. 마이너스는 효과가 크고요. 마이너스 1은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인 경우와 플러스를 구분합니다.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거고, 플러스 1은 아니지만 플러스인 경우는 효과가 작은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큰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상관계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어서 효과가 최대가 될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체계적 위험은 전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5번에 가시니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 그래서 항상 이제 상관계수가 뜨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0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경우고요. 효과가 최대되려면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상관계수 중요하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답은 5번. 2번 문제.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인데, 기대 수익률은 구해놨어요. 8%라고 돼 있죠, 지금. 8% 나 있고. 비정락에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답하면 되는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일단 낙관적인 확률, 요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8보다는 커야 돼요, 낙관적일 때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일단 어디 갔어? 일단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8보다는 커야 되니까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하나씩 대입해도 괜찮아. 2, 4 하면 이거 0.8이에요. 4, 8에 그러면 이거 3.2입니다. 요까지 4예요. 그러면 요거 또 4가 나와야지 요걸 더했을 때 전체 8%가 됩니다. 4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가 나오냐면 10을 곱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었을 때는요, 비정락에,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에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다는데, 낙관적일 때 수익률은요, 정상적일 때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니까 일단 8보다는 커야 되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가 4%가 나왔기 때문에 낙관적일 때 상황에서도 4%가 나와줘야지 둘을 더했을 때, 셋을 더했을 때 18%가 되는 겁니다. 그럼 4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가 나오느냐? 10을 곱하면 4가 나온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소 쉬웠던 문제죠. 3번.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좀 어렵게 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좀 쉽게 한번 내봤습니다. 자, 저당 상수를 사용해서요, 대출을 받고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요, 그 원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방법은요, 오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을 구할 때 원금을 따로 구해요. 이자도 따로 구하고 둘을 더해서 원리금을 구하고,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에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어느 회사의 1년 동안 운영 수지인데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그러기도 하고 세후 현금 수지 그러기도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요. 공시를 빼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 영업경비를 빼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야. 이걸 빼요.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나옵니다.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세후현금수지가 나옵니다.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공실이 10%, 500을 빼는 거죠. 4,500. 영업경비가 얼마냐면 영업경비가 500이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4,000.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1,500을 뺍니다. 이거는 2,500이 되겠죠. 이 문제 핵심은요.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영업소득세는 순대를 일단 더해요. 순대를 더하고 이감을 일단 빼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해.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아까 4천만 원이라 그랬죠. 4천만 원. 대체 충당금은 없어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가 각각 800, 200 해서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3천만 원이 되고요. 3천만 원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 세율 20%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600. 그래서 여기 600을 빼주면 됩니다. 600을 빼주면 그러면 세후 현금으로는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서 얼마 안에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냐면 1분 안에. 1분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업소득세는 이 정도는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순대 더하고 4천, 순대 더하고 4천, 이감 빼고 1,000, 그 밑까지 3천, 세율 20% 곱하면 얼마? 600. 요 정도를 갖다가 암산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면 세후현금 수지 구하는 것을 1분 안에 컷 가능하고요. 이게 안 되면 1분 넘겠지, 그지? 그러니까 1분 안에 푸시는 트레이닝,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해나 암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트레이닝, 훈련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트레이닝 하셔서 1분 안에 푸시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5번.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기법, 할인 현금 투지 분석법이죠.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고 내부 승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할인율 하셔도 되고요. 할인율. 재투자율 하셔도 돼요. 재투자율. 요즘 유행하는 문제는요. 순영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뭐를 쓰고 내부승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뭐를 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순영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승률을 써요. 그런데 내부승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그냥 내부승률 그 자체를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쓴다.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해요. 내부 승률이 요구 승률보다 클 때 투자해요. 이런 것들은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 승률이 요구 승률보다 클 때 투자해요. 이런 것들은 언제 투자합니까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는 언제 투자합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이 뭡니까를 물어주는 거예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 순영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 승률을 쓰고 내부 승률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 승률을 쓴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가시니까 재투자율로 내부 승률법에서는요 내부 승률을 쓰고요. 순영가법에서는요 요구승률을 사용한다. 바뀌었네, 그죠? 예, 그래서 재투자율 관련되는 개념, 할인율 관련되는 개념을 꼭 좀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재투자율 할인율을 시험만 치면 무조건 물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5번이요. 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부채 감당률 하고요. 채무 불이익률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공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과 채무 불이익률 구하는 공식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계산이야 뭐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요. 그럼 유효가 나오겠지. 영업경비를 빼요.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지.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그러면 이제 세전이 나오는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2천만 원. 2천만 원. 공실이 25%. 요거 25%니까 500이 되겠다, 그지? 예. 요 가지가 일단 유효 총소득이 되는데 1,500. 1,500. 영업 경비가 가능 총소득이 50%래.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인데 50%니까 1,000만 원. 순영업소득 500.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계속 강조했던 말이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과 동의어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 세전현금 수지가 빵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요걸 딱 해놓고 공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고요. 순영업소득도 500이에요. 그럼 요거 1. 일단 첫 번째 답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아니면 4번. 채무불이익률, 유효총소득분의 유효총소득이 1,500 분의 영업경비가 1,000 부채 서비스액이 500 그럼 1,500분의 1,500이야 그냥. 요것도 1. 그래서
부채 감당률도 1이 되고요. 채무 불이행률도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얼핏 보면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을, 채무 불이행률이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도요. 문제는 이렇게 막 덩치가 크게 보이게 문제를 냈는데 결국 순소득 흥수 구하라고 했거든요. 순소득 흥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만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10초 컷 가능했던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는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식만 알고 있으면 많이 못 풀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7번. 부동산 금융 중 부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는요. 지분 금융이 있고 부채 금융이 있고 매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근데 부채 금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만 부채 금융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하지 마시고 지분 금융에 신조리 증펀, 신조리 증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조리 증펀. 매자닌 금융은 매자닌 신전 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증자, 펀드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이고 신주 인수권 무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런 것들이 매자닌 금융입니다. 그 외에 저당금융이라든지 신탁금융이라든지 주택상환사채라든지 그다음에 MBS, ABS 그다음에 ABCP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채금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조리 증권을 찾아서 빼겠습니다. 조인트 벤처하고요, 리츠를 빼겠습니다. 이 두 개는 무슨 금융이요? 지분금융이요. 지분금융에 신조리 증권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매자닌 신전 후 해서 후순위 대출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거는 이제 매자닌 금융이 됩니다. 매자닌.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자닌 금융과 지분금융을 찾아서 빼면 주택저당대출, ABCP, 주택상환사채, 신탁금융 이렇게 네 가지는요 부채금융이 됩니다. 부채금융은 주택저당대출, ABCP, 주택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에서 총 4개, 4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기읍, 리을, 비읍, 그리고 이읍. 다시 기읍, 리을, 비읍, 이읍에서 총 4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 정답 위주로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 이렇게 나오는데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회수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원금 균등은 초반에 적게 갚아요, 많이 갚아요. 그러면 초반에 엄청 많이 갚죠. 초반에 갚는 돈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초반에 갚는 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장 짧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다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회수 기간이 짧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 기간은 길다가 아니라 짧다. 누가 회수 기간이 제일 기냐면요. 일단 최정식 상환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상환 기간, 회수 기간이 좀 길고요. 가장 긴 거는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서 상환 기간 내내 이자만 내는 방식, 원금을 하나도 안 갚는 방식, 만기에 원금을 일시불로 변제하는 방식이 가장 가중평균 상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수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금 균등은 회수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상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9번. 자,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다. 얼마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빌린 돈이 4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2회차 납부해야 될 이자. 그럼 자 보세요. 1, 2 하고 원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여기는 이자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6%다. 0.06이거든요. 0.06. 그래서 0.087에다가 0.06을 한번 빼보세요. 0.027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자만 궁금할 때는 이자를 곱하면 되고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금 이자 다 구하는 것에서 이자를 빼버리면요. 원금 구할 때 써먹는 게 나와요. 그래서 1회차 원금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빌린 돈 얼마에다가 4억에다가 0.027을 곱해주시면 1회차 원금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027 곱하니까 1,0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는 얼마에다가 1억에다가
6% 곱하면 4억에다 6%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2,400이 되고요. 4, 6, 23. 원리금은 저당상수 0.08씩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480만 원이 되겠죠. 3,480만 원. 근데 원리금 균등이니까 얘도 3,480만 원이 됩니다. 계속 균등하게 갚아 나가니까 80만 원. 여기다가 1.06을 때려주면 2회차 원금이 나오거든요. 1,080만 원에다가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 플러스 R입니다. 1 플러스 R. 그러면 1,14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2회차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요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자. 그래서 3,480에다가 1,144만 8천 원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335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35만 2천 원. 2,335만 2천 원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혹시 처음에 들으실 때 좀 힘드신 분들은 해당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회차 원금 구할 때는 빌린 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가로 닫고 그럼 1회차 원금이 구해지고요. 2회차 원금은 1회차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이자율 1.06 하면 되고요. 2회차 이자를 구하라 그러면 원리금에서 뭐를 원금을 빼주면 이자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전제, 최소한의 공식적으로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 10번 문제. 상당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지원은요,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나좀 참 좋냐면 미래 발생할이란 말이 발생할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미래 발생할 현금을 기준한다. 아니면 미래 발생할 사업 자체의 자산을 기준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재원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 발생할이 나오면 어떤 말이 떠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부의 금융이기 때문에 부채 표시되지 않고요.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채권 해소가 어려워지고요. 위험 부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이 복잡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프로젝트 금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답은 1번. 11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 작년에도 리츠는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시면 리츠는 꼭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숫자라든지 그 금액, 뭐 우리 57에 35 했던 거 기억나시죠? 5억, 70억, 3억, 50억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걸 한번 내봤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를 해줘야 됩니다. 5년 이상. 3년 이상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종사해야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 답은 2번.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준공을 했대요. 빌드. 그다음에 소유권을 국가에게 기속시켰대요. 트랜스퍼. 운영권을 인정했대요. 운영권을. 근데 그 운영권을 임차했대요. 그럼 이거는 BTL이 되고요. 운영권을 인정했다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BTO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BTO, 니은은 그 운영권을 임차했으니까 BTL이 되고요. 시설을 건설하고 빌드.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당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가지는 방식은 오원하면서 오퍼레이트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BOO 방식이 되고 마지막 리을입니다. 시설을 건설하고 빌드 하고요. 소유 운영을 한 다음에 온 오퍼레이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시험 문제는 기업과 니은을 너무 많이 냈어요. BTO하고 BTL만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BOO 방식과 BOT 방식도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답은 그래서 BTO, BTL, BOO, BOT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13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재산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지, 비임 이렇게 수지, 비염 걸렸어.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 이런 것들이 재산 관리고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등이고 해당 사항은 자산 관리가 됩니다. 자산 관리, 부동산의 매입, 매각, 리스크 관리, 재개발, 재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 AM 관리입니다. AM 관리, SM 매니지먼트.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 자산 관리 AM과 시설 관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FM과 자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 PM 세 가지는 구분하시고 1번의 재산 관리와 3번의 자산 관리는 다른 관리니까요. 구분하여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답은 3번. 오케이. 14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정답 위주로 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포피인데요. P. 포피 먼저 한번 볼까요? 플레이스 유통경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프로덕트는 맞는데 프라이드 프라이드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드는 기아 자동차. 프라이스 해야 됩니다. 프라이스 D를 C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면 어떻게 하시는데 이거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프라이드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금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프라이드 아니고 프라이스. 프라이드는 뭐라고요?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프로모션 이렇게 합니다. 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직까지 저는 그 광고를 프라이드가 2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2번 나왔고 옛날에 그 왜 뒤에 납작 한 차 있잖아요, 그죠? 그 프라이드 자동차 그것도 있었어요. 저기 광고 CM송 좋은 생활 좋은 차 프라이드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좋은 생활 좋은 차 프라이드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스,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2번. 요거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마케팅에서는요, STP, 그러니까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하고요. 포피,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다, 뭐 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까지를 영어로 하면 다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출제원들이 재미 붙여가지고요, 영어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프라이드는 뭐라고요? 기아 자동차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15번.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론인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지표, 후개체. 자, 먼저 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이거는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 정도만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인데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표 후기체로 정리를 하시면 당연히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분석은요,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이고요.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의 어떤 about 수준 정도만 구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구체적 가격을 구하려면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4번. 쉽죠? 16번. 감정평가의 규칙은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답부터 해결하면 답은 5번인데,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느냐? 자, 제조달원가에다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요, 원가법이요.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고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맞고요. 이용이 동질적인 것도 맞는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시일직이 아니고 경일직에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에. 그래서 이제는 일직에만 기억하면 안 돼. 경일직에 해야 돼. 시일직에 하시면 안 됩니다. 경일직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 답은 5번. 다시 할게요. 제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에서 가액 구하는 건 원가법이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속해 있고요. 이용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 공유한 지역이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경일직에 하는 거고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요. 오케이. 17번. 다음 중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런데 수익환원법은요, 영광공 하면 돼요. 영광공.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수익환원법을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권,
수익하는 법 맞고요. 그다음에 광업재단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공장재단도 나오면 일괄평가할 때 수익하는 법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답이에요. 여기 나오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요. 자동차 과수원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요거 세 개.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는 원가법이에요. 소규모공인도 원가법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원가법 쓰는 물건, 수익하는법 쓰는 물건, 공시지가 기준법 쓰는 물건, 임대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모두 다 구분하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1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적산가액은 일단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우리 많이 했었죠. 빼나 곱빼, 빼나 곱빼 하시면 됩니다. 빼나 곱빼 이렇게.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빼, 나, 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빼나 곱빼. 제조달 원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지금 2019년도가 사용 승인이 됐고 기준 시점이 2023년도니까 4년 경과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4년 경과됐다. 근데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고 신축공사비가 2억이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2억 곱하기 1.05에 4승을 때려줍니다. 계산기 계산할 때는 1.05 곱하기 1.05 는 하면 2승이거든. 는하면 더 누르면 3승이거든. 는하면 더 누르면 4승이란 말이야. 곱하기 2억 이렇게 때려주면 그리고 눈을 눌러주면 제도론가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암산해 보니까 제가 암산을 방금 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억 4,300 10만 1,000 2억 4,300 10만 1,250원이 있다. 250원. 이게 이제 제도론가입니다. 뺍니다. 잔존가치를 뺍니다. 10%. 나눕니다. 내용연수로 50년. 곱합니다. 경과연수 4년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론가를 빼주면 됩니다. 243 101, 250 이렇게 해서 는 누르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조달원가에다가 감가수정액을 빼야 되는데 감가수정해서 제조달원가를 빼줘도 답은 나와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2억 2,500, 59만 7천, 960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답은 4번 225, 597, 960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 4번. 어려운 문제 아니죠? 빼, 나, 곱, 빼. 제도론가 구한 다음에 뺍니다. 잔존가치를 나눕니다. 내용연수로 곱합니다. 경과연수를 또 뺍니다.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안 읽고 답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조달원가 빼나 곱빼. 19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거래사례 비교표로 산정한 대상 토지 비중 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돈부터 찾습니다. 돈이 3억입니다. 곱하기 대상은 위로 가고요. 사례는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20분의 110이 됩니다. 120분의 110 곱하기. 자, 그리고 또 보시니까 사정보존시가 1.1입니다. 그럼 곱하기 1.1 들어줍니다. 그리고 변동률이 5%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5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5% 열세, 20% 우세. 5% 열세는 0.9. 20% 우세는 1.2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존도 좀 해야 됩니다. 1.35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C 누르고요. 3억 곱하기 110 나누기 120 위에 건 곱해주고 밑에 건 나눠주면 돼요. 곱하기 1.1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곱하기 1.35 는을 때려주면 됩니다. 뭐 좀 길게 약간 일부러 좀 어렵게 내봤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 풀고 나면 다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아마 4억 8,882만 4,875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정답은 5번.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20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거, 국장이 공시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 3가지를 누가요? 국장이 공시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청 바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사 산정을 자기가 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감정평가
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근데 요거 두 개,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요, 한국 부동산 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의뢰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 지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요, 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원. 우리가 실제로 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실무자들은, 감정평가 실무자들은 너 원에 들어갔다 왔어? 이 말은 부동산 원에 갔다 왔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토지는 법인한테 의뢰를 하고요. 국장이. 주택은 두 개다. 표준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그 멜로디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로디는요, 자, 손을 좀 돌려야 됩니다. 베스킨 라빈스, sorry, one 이렇게 합니다. 베스킨 라빈스, sorry, one 이렇게 합니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멜로디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 자, 나 돌린다. 자, 시작.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스킨 라빈스, sorry, 원 이렇게.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표준지공시가라는 토지는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하는데 지가 변동률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은 법인입니다. 주택은 원이고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 있지, 요거 조사 산정을 의뢰를 하긴 하는데 땅이니까 요거는 원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한테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주택인 경우에 원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기말고사 좀 빠르게 수능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그 좀 사전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요, 해당 수업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말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3월달, 4월달 핵심 이론도 중간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요. 5월달, 6월달 이제 기출 이론에서도 중간 기말고사에서 있을 거니까요. 다른 교수님이 아마 출제를 하실 겁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문제풀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또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틀린 부분은 맞추기 위한 노력, 맞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해설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